在日ラジオパキスト系放送局第45回目の放送を始めたいと思います。第1部は日本のメディアが伝えない週刊韓国ニュース。こちらは、在日ラジオパキスト系放送局と、はい、日本のメディアが伝えない週刊韓国ニュースのコラボレーションで今週もお届けいた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本日も、サラミ西田さんがお越しになられて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はい、今日から場所がまた変わりましたね。そうですね、以前使わせていただいてたところに、コロナがね、収まるまでちょっと悪いので、遠慮してたんですけども、また使わ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て、はい、はい、また気分一新ですね。そうでやっぱりえね、こちらは広いし、綺麗ですし、いいですね。はい、いいですね。はい。はい、また、気分を一新して、今日も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はい、す。本当コロナがね、どんどん増えていってるので、はい。第2波が来た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話もあるんですが、はい。その話も今日のニュースの中でしっかり取り上げたいと思います。はい、わはい。かりました。はい、では、メニューをお見せしますか。そうですね。メニューを見ながら、もう本当に大きなことがいっぱいあって、先週の日曜日には、コロナの後初めての東京都知事選挙がありましたね。うん。後で話します。はい、わかりましこた。じゃあメこで話す。ニューをちょっとはい。お見せします。はい。こういう感じですね。はい。前半と後半で、分けて、はい。今日は放送するということで。そうです。なんといっても、一昨日のニュースなんですけども、ショッキングなニュースが入ってきましたよね。そうですね。はい。はい、では早速始めましょうか。はい。最初のニュースは、ちょっと映像はもう間に合わ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はい。映像にするのもまだどうかなっていうのもあったし、うん。ソウルの市長、パク・ウォンスンさんが亡くなられたと、うん。ほぼ自殺だろう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はい。はい。で、もう日本のメディアは、ほら、大統領を殺す国って書いた著者がいるじゃないですか。うん。よくメディアに出てくるピョン・チニルという人なんですけども、うん。で、同じように報道するんですけども、でも、あの本って一言で、反論できるんですよね。うん。それは、安倍総理のやってる犯罪っていうのは、今、韓国で収監されているうん。パク・クネさんよりもはるかに重いんですよね。うん。でも、安倍総理はのうのうと7年間も総理大臣やってると。うん。で、ある意味韓国のこの政治家、特にやっぱ世の中を変えようという革新派の政治家はものすごい厳しい中で、うん。政権を運営していると、政治をや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言え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うん。今ご覧になっていただいている記事は、これは在日朝鮮人で、今韓国に行ってジャーナリストをやってるソン・テキョさんのあの書いた記事ですね、昨日の。で、あ、総テギョさんはい、ですね。すみません、ソテキョさんですね、失礼しました。はい。で、人権派の弁護士から、市民活動家、そして政治家へというかなりコンパクトにこのパク・ウォンスン市長のこの経歴をまとめられたのがこの昨日の記事ですね。わかりました。これは後で、こちらの方もそうです。リンクしておきますね。はい。もうここの写真ぐらいまででいいと思います。これ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ですね、この写真はね、パク・ウォンそうですね。スンさんね。はい。司法の同期生だそうです。うん。はい。で、次の映像行く前に、今日はこのソウルの市民民主主義という本を持ってきたんですけども、これ、こちらのはい、前の方に。パク・ウォンスンさんも書かれた本で、2016年のろうそく革命に、このパク・ウォンスンさんがソウルの市長だったことがかなり決定的だったんですよね。そうですね。はい、例えばこのろうそく集会があるときにはその地下鉄の時間を遅くまでやったりとうん。か、本数を増やしたりとか、はい。あとトイレを何千個もうん。この集会参加者のために臨時のトイレを設定するとか、やうん。っぱそういうね、いろんなソフト面でハード面ですね、うん。ハード面でとにかく市民がいろんな声を上げやすいっていうソウル市を作ってきたしうん。っていうことがすごい大きな実績ですよね。あうん。と本当このいろんなね、この労働対策とかでもいろんな実績があるんですけども、うん。これからちょっと見ていただきたいのは、私たちに分かりやすいコロナの対策なんですよ、はい。ソウル市の。はい。で、
東京都と比較してもらったらい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はい、これは毎週1000人、はい、ソウル市で先着順で誰でも無症状の人でコロナどうなってるんだろうと思ったら受けれるという、誰でも受けれる PCR 検査の案内ですね、はい、ソウル市に住んでれば外国人でも受けれます、はい、そういう本当にいろんなね、実績のある方なので、本当に残念で、僕もまだあまり心の整理ついてないんですけどね、韓国の人でやっぱそういう方はいっぱい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はい、そうですね。ソウル市の、特徴とパゴンスン、知事の、方針っていうんですかね、基本的スタンスとしては、組織図、ソウル市の組織図の、の一番頂点は市長の上に、ソウル市民が置かれている組織図が掲げられてるんですよね、はい、ですから自分の上にはソウル市民がいるというふうな位置づけで仕事をされてこられた方です、はいはい、韓国社会がこういった犠牲を乗り越えてもまた良くなれば、せめてもの個人も浮かばれるかなと思います、はい。では、はい、じゃあ、はい、次、じゃあ映像に行きますか。はい、次の映像は日本でも爆発的にコロナが、増えてきたんですけども、はい、で小池都知事は検査をしっかりやってるからだって言いますよね、でそれについて、そうなのっていうことで、かなり関連する映像なので、はい、ご覧ください。ソウル市が韓国政府がですね、どういうふうにコロナの、感染者を追跡しているかという映像です。はい、はい、ご覧ください。ちょっと長いです。네, 뉴스데스크 2부 시작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함께 등장을 했는데 좀 더 호흡이 긴 뉴스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를 찾아내는 역학조사. 이 결과에 대한 뉴스는 매일같이 전해드리고 있지만 정작 이 역학조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제대로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한 명의 접촉자를 한시라도 빨리 찾아내기 위한 이 숨가쁜 추적 과정. 왜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평을 듣는지 지금부터 현장 취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취재 기자를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윤수 기자. 네, 서울 서초구청 본관에 있는 25시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늦은 시간인데도 직원들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네, 오늘 서초구를 경유한 102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직원들이 동선을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 뒤로 중앙에 대형 스크린이 보이실 텐데요. 서초구 곳곳에 있는 3,500대의 CCTV가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서초구에서 나온 확진자와 서초구를 경유한 환자들의 동선이 모두 이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어디를 방문했는지, 누구를 접촉했는지 확인하고 추가 감염 가능성까지 따져보는 겁니다. 동선 추적은 CCTV에 찍힌 확진자의 모습을 뒤쫓아가며 진행되는데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술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들어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오셨네, 애초에는. 그래서 벗으면서 가서 술집에 있던 손님 10여 명 모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황. 전부 마스크 안 썼고 간혹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뭐 좀 신경이 쓰이긴 하죠. 이제부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특정해내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술집에 손님들은 계속 들어오고 마스크하는 남자 여자 손님 입장 3명. 큰일이다 큰일. 순식간에 밀접 접촉자가 나옵니다. 주류업체 직원 마스크 내리고 확진자하고 대면. 낮 시간 식당에 손님으로 앉아있는 확진자를 CCTV가 비추고 있습니다. 이때 확진자에게 다가온 종업원. 주문 받는 분이 마스크를 안 쓰셨습니다. 고위험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노래방과 주점에 밀폐된 공간에서 줄지어 나오는 확진자와 그 일행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10명이죠. 하나. 끝난 거죠? 새벽 시간 헌팅 포차. 다닥다닥 붙어있는 테이블마다 침방울이 튀도록 웃고 떠드는 사람들. 역시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이곳에서 2시간 넘게 어울렸던 남녀 3명을 찾아내는데 모두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관들이 수백 개의 매장이 모인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에 들어갑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에서 귀걸이를 구매했다는 확진자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소로 가보니 옷가게가 있을 뿐 귀걸이 매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시간대 손님들의 카드 사용 이력에도 확진자의 결제 내역은 없습니다. 하신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는데 와보니까 해당 장소가 아닌 거고요. 정확한 매장을 찾아야만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귀걸이 매장 찾기가 시작됩니다. 1시간 넘게 지하상가 곳곳을 찾아다니던 중 새로운 단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호선을 환승하려고 하다가 안쪽에 있는 매장에서 귀걸이를 샀단 말씀이세요? 고속터미널 지하상가가 아니라 환승역 쪽 매장이었던 겁니다. 결국 매장을 다녀간 확진자를 특정하고 지하철 역사 CCTV를 뒤져서 확진자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처음에 지하철 내렸을 때랑 오는 것만. 역학조사는 확진자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기억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CCTV 영상과 카드 결제 내역, 통신 기록 등이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그럼 역학조사관들이 확진자와 접촉자를 추적하는 방법과 모습을 김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역 근처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술집과 노래방,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이 가장 집중된 곳이죠. 지금 제 오른쪽 위와 뒤편으로는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안으로 좀 더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맞은편 골목으로 와봤더니 이곳 역시 CCTV가 양 옆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동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CCTV에 찍히고 있는데요. 영상은 한 달 동안 보관돼 상황실에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진자 추적의 기본은 바로 CCTV입니다. 실제 코로나19 확진자 여러 명이 이곳을 다녀갔고 그만큼 CCTV에도 많이 찍혔습니다. 조사관들은 동선 추적에 있어서 이 CCTV 분석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말하는데요. 실제 사례들을 보시겠습니다. 저녁 시간 골목길을 따라 걷는 2명의 여성, 모두 코로나19 확진자들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잠시 후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더니 좁은 복도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이때까지도 마스크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한 명이 갑자기 마스크를 벗더니 거울 쪽으로 걸어갑니다. 마스크를 안 하셨구나? 아니, 화장하고. 이 순간 주변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찍혔다면 신원을 추적해 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다행히 주변 손님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자신의 동선을 말하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서울 남부터미널. 한 여성이 예매한 표를 출력하기 위해 무인 매표기 화면에서 숫자를 누릅니다. 뒤로 잠깐 다시 가주시겠어요? 한참을 돌려보면서 맞춰보는 숫자. 바로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입니다. 0, 1, 0, 0. 이분 맞습니다. 남부터미널에서 표를 출력했다는 확진자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곧바로 확진자 동선 추적이 시작되고 예매 내역을 조회한 뒤 확진자와 같은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 15명의 신원을 찾아내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합니다. 터미널 내부와 버스에는 일사불란하게 소독 작업이 이어집니다. 그럼 CCTV에 안 찍혔을 때는 어떻게 추적할까? 이때 신용카드 결제 정보가 등장합니다. 확진자가 CCTV 사각지대에 있어서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분으로 보이는데 모밀국수 7,000원짜리 드신 것 같은데 확인은 안 됩니다. 식당 결제 내역에 적힌 카드 번호로 확진자의 방문을 특정해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신 게 맞다 확인되고요. 확진자가 식당에 들어갔다 25분 만에 나오는 구청 CCTV 영상까지 찾아내 동선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서울시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기간 업소가 제공한 차량으로 노래방을 방문했던 확진자 일행. 확진자는 노래방 방문 사실을 숨겼지만 조사관들은 일행 중 한 명의 카드 결제 내역을 추적해 거짓말을 밝혀냈습니다. 업소 주변 CCTV까지 뒤져서 추가 접촉자 3명과 택시기사를 찾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카드 결제 정보도 없을 경우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통한 위치 확인,
그조차 없을 경우 주변 업소를 일일이 탐문합니다.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공개되는 확진자의 동선, 그 몇 줄을 적기 위해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이런 극한 추적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같은 추적은 법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자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90%도 확진자 동선 공개가 적절하다고 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 비상재난 상황인 만큼 신속히 접촉자를 찾아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걸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일상에 대한 극한 추적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지난 5달 동안 그 어느 곳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로 4천여 명의 접촉자를 찾아냈지만 역학조사관들부터가 하루빨리 코로나를 이겨내 모두의 일상이 오롯이 회복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확진되고 나서 확인을 하게 되죠. 언제든지 내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옮길 수 있다는 생각을 모든 시민, 국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はい、どうぞ。はい、かなり貴重な映像だと思ってて、日本でもどういうふうにコロナのこの感染者を追いかけてるかっていう映像を見たことほとんど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テレビなんかで。で、今ご覧になった映像はまず勘違いされないようになんですけども、PCR を受けて感染者だって確定するじゃないですか、その前なんですよね。自分がまだ感染者だと気づいてなかったときどういう行動をしたのかということを、その感染者のこの記憶に基づいて、その感染者がたどった経路の近くのこの防犯カメラ、CCTV って何回も出てくるのは防犯カメラですね、をたどっていって、こうやってマスクはちゃんとしてたとか、周りにどういう人がいたのかってことを確認してるんですよね。はい。はい。途中であったように、やっぱり感染者と同じ席で食事をすると、ほぼ 100% 感染するんだなということが一つと、やっぱりこのね、ソウル市、これは韓国全部のこの感染者の追跡が、まずちゃんと感染した人が申告してくれる、どこで何をやってたのかと。で、2つ目のこの CCTV、防犯カメラで追跡する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けども、この1と2はこの政府と国民の信頼関係があれば日本でもできるんですよね。もう3つ目はこのあれだ、キャッシュカードの、履歴で最後は追跡するってあって、確かにキャッシュカードじゃないや、失礼しました、クレジットカードの、使用率は日本はそんなに高くないから韓国とは条件が違うと思うんですけども、政治の信頼があれば、で政府に国民を守るやる気があればここまでできるんだなという話ですね。はいはいはいはい。じゃあ次ですね。はい、次の映像は今韓国ですごく社会問題になっているのが、家の価格がどんどん高騰してるんですよね。これはもうムン政権になっても止まらなくて、だいたい10年で 1.5 倍とか、2倍ぐらい、ひどいところは2倍ぐらいですね。ソウル市なんかでは価格が上がっています。それにどういう対策をしているかという映像です。じゃあ行きます。 부동산 정책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한 집 빼고 처분하기 행렬이 청와대와 여당 의원에 이어서 이제 공무원 사회로 번졌습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한 집 빼고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 중 이미 재산이 공개돼 있는 1급 이상 공무원만 해도 3분의 1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현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서울 관악구 다세대 주택, 서대문구의 단독주택, 종로구 오피스텔을 소유한 3주택자입니다. 작년 말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을 독려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2주택자입니다. 2020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18개 부처 장차관 40명 중 14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로 범위를 넓히면
750명 중 248명, 33%가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고위공직자 16명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중에 5명이 이제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더 이상 신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무원들의 다주택 처분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고위공무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현실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대상은 2급 이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중앙부처만 해도 1,500명 안팎이 될 거라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처분 시한은 연말까지입니다. 물론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실제 처분 여부를 각 부처, 지자체별로 검증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はい、どうぞ。はい、すごく厳しいんだなというふうに思われた方も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とにかくやっぱりその若い人中心に本当に家を持てないという現実がある中で、簡単に言えばそのお金で財産を持つのはいいけども、家はもうマスクがない時と同じですよね。例えると、家を財産として考えちゃいけないというので、この住宅問題もずっとある問題なんですけども、これで支持率にもかなり影響しているような問題ですよね。で今の映像の中でカン・ギョンホさんとか、いろんなね、かなりやっぱり政治家としては評価の高い方も2つ以上家を持ってはいるんですけども、家じゃなくてお金で財産を持つというんだったらいいというのは分かりやす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でいろんな対策が取られてるんですけど、やっぱうまくいってないんですよね。例えば2つ目以上の住宅には課税を多くするとか、そういったこともやってるんですけど、うまくいってはいないようですね。はい。はい。難しいですね、この不動産問題は。じゃあ次行きましょうか。ここで一旦休憩ですね。はい。ここに来ますね。はい。はい、じゃあ、ここで、前半を終えたいと思います。はい、後半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後半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